오늘 그 홍성시 김호현제 가족 문학사 이야기가 주제거든요. 우리 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홍성에 보물이 묻혀져 있는데 그냥 묻혀서 아무도 모를 뻔한 그런 일을 발굴하셔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김호현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김성갈 이옥재 부부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부인 다 시인이시고 제 가족이 형제들도 다 시인. 이런 것이 또 실질적으로 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세계 문학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큰 하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발굴하셔가지고 쭉 그동안 여러 차례 강의해 주셨는데 일찍이 좀 모셔서 강의를 좀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작년인가 홍성 역사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강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이 강의를 내용을 좀 해주셨고 해서 우리 마을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 가운데 인물들, 마을에 어떻게 보면 묻혀져 있는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또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마을의 그런 인물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을 좀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일단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돼요. 제가 뭐 이제 발굴해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이나 또 무슨 문화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이런 자리를 가졌지만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제가 섰던 무대 중에서도 가장 현실감 있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시작이 곧 반이고 반을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로 이장님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왔는데 마을의 사활은 이장님들한테 걸려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마인드로 그 마을에 접근하시냐에 따라서 농촌이 소멸되느냐 아니면은 전국에서 그 마을로 달려가고서 살고 싶냐 그 사활의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어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살떨리는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흥분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골 출신이고 뭐 농촌을 고등학교 때부터 떠나왔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귀소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충천한데 내가 어느 마을로 가서 내가 이제 퇴직 즈음에서 그 남은 그 2라운드를 멋지게 설계하고 싶으나 계속 지금 끊어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 홍성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의 아이디어가 있고 원론의 홍보가 된다면은 농촌 소멸 걱정할 일 없습니다. 실은 도시의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어느 모르는 마을에 가면 경우의 수가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은 좀 남다른 역사도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살아있는 분들이신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간에. 그리고 자주 불러주셨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외치고 다녔었어요. 오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외치고 다녔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런 하나의 사례 이런 단서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이제는
막 오고 싶은 사람들을 막아야 할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면서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42번지에서 300여 년 전에 사셨던 문학 가족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의 역사 인물들이 21세기 지금 우리 현 시점에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현 지점을 그들이 같이 만나서 호흡하고 그 문화나 내지는 컨텐츠를 개발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역사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옥능아 외치고 싶네요. 그럼 한편 제가 야 신소리만 그만 떨고 내용물을 내놔봐.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 질문들을 너무너무 뜨겁게 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다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앞에 제목 있죠? 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홍성 갈산면 김성갈 가족 문학사 이야기 김호연재 우리 영원한 고향. 네. 이 제목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는데 김호연재라고 하는 여성 때문에 제가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를 찾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1985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 논문을 써야만 됐어요.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실력 없잖아요. 하듯이 그냥 학점 받고 저도 졸업을 했는 입장인데 논문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조금 학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착각이죠. 저의 착각. 잘하는 건 아닌데 나는 그래도 고전문학이나 학문 쪽에 적성이 맞나 봐 라고 착각을 하고 그 지도 교수님을 잘 따랐는데 자네는 문군이죠. 문군은 우리나라 역대 여성들의 한시를 한번 쭉 해봐라. 그런데 그 한시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것. 시가 좋다. 오소성의 저 웅장한 기운, 그러면 시를 읽고 나서 웅운하다, 웅장하다, 묘하다, 고고한데 청원하다, 시원하다 이런 평어들이 있어요. 그런 평어 플러스 한시를 총체적으로 한번 모아봐라. 알면 그 길 안 가죠. 알면 못 가는데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4학년 때 황달이 왔어요.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그때부터 안경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의 모든 그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그 원동력은 85년도 그해 여름 이 작업을 하면서 졸업 논문 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김정우 선생님께서 지금 책을 발간하고 그 직전에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은 한 권씩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이 자료를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사진 되게 많죠. 재미난 사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이따 또 설명 이거를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내려갔나 봐요. 금방 팍팍 내려갔다. 이제 박사 논문을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사랑방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제 제가 충남대학교 국문과 출신인데 박사 논문까지 한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교수가 안 된다고 버릴 수는 없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바로 갈산면 오두리 342번지에 사셨던 16명의 가족이 번개처럼 저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 나가는 여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그 85년도 그 자료. 내가 이 자료만 찾으면
교수가 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자료가 바로 이 자료예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합동 고은 위중유 가족문학사 홍성 김성달 이육재 부부의 가족. 지금 처음으로 김성달, 이육재, 홍성, 오두리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에서인 것처럼 저도 85년도에는 김성달, 이육재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다만 제가 알았던 거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이 책을 지금 생각해도 이 화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어린 것이 대학교 4학년짜리가 이런 자료를 한 100번 정도를 본 거예요. 100여 번을 봤는데 제가 무슨 청학동에서 논리가 나는 한문 대학자들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4학년 1학기는 1학기대로 공부를 해야 하고 2학기는 2학기대로 학점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100여 번을 봤다라는 거는 조금 상당히 가시잖아요. 한 달이 올만 하잖아요. 조카들이 그랬어요. 같이 자취방에 살던 조카들이. 고모 얼굴을 왜 이렇게 노란해요? 얼굴 왜 이렇게 노란해요? 4학년짜리가 노란할 나이는 아니죠. 이런 책들을 100여 번을 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글을 찾게요. 저에게 주어진 100여 번의 이런 책들을 막 넘기면서 여자 자네는 여성 한시를 조사해보게 그랬으니까 여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도 여자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기녀에게 나와요. 같이 어떤 시인, 유명한 시인, 뭐 예를 들어 임재가 어느 지방관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관기 아무개가 시를 잘했는데 같이 시를 주었다. 그거는 그 남성 시인이 그 여성 시인, 여성 기녀한테 시를 줬던 거지 여자 기녀의 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지만은 그 여자가 한시를 지었다거나 그 한시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만 모아야 하기 때문에 100여 번 중에 제 논문의 대상이 됐던 거는 한 50여 번으로 추려졌는데 그 50여 번 중에서도 여성들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책의 맨 뒷부분 그냥 보너스 부록, 별책 부록 정도로 살짝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분들은 이 지금 보라색 칸에 쳐져 있는 거 글자 수가 몇 자지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7자. 7글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 글자 자세히 보면 읽어져요. 이 글자 무슨 글자 같으셔요? 어머나! 대학교 4학년 때 저보다도 실력들이 좋으신 것 같네. 네. 안내자. 그 다음 밑에는요? 가. 이건 조금 통과. 저도 4학년 때 실력이 이 정도 실력인 거예요. 안내자, 여자 정도예요. 그랬는데 저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힌트 드릴게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내가라고 생각하면은 집 안이잖아요. 집 안. 우리 아내들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우리 내자가. 그 내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안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집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 집 밖이 아니야. 집 아니야. 그러면 이거 가족 이야기잖아. 그러면 여성들 이야기의 확률이 크잖아. 이런 힌트를 지금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 글자는 지금 떡처럼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아유 수작 떠네 할 때 그 숫자예요. 이 화이트보드 쓰냐고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화이트보드 한번 다 준비된 물품이니까 오늘 공부 엄청나게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주시면 되네. 공부 놔 선생님 놔 그냥 저기만 주세요. 이거 움직이지 마시고 공부를 좀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뭔가 공부 좀 하는 그 느낌으로 가셔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숫자가 이게 우리가 흔히 닭유라고 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예, 닭유인데 여기 색깔이 골고루 주셨네요. 골고루 한번 써보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홍주 뭐 할 때 이 고울주자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글자예요. 저 글자가. 그러면은 이 고울주 때문에 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 홍주 할 때 그 주 때문에 수하고 있는 거고 뜻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꽃교 닭이긴 닭이지만 원 얘가 갖는 뜻은 읽는 뜻이에요. 이글유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식초도 만들고 뭐 다양한 거 막 있잖아요. 매실, 청도 담고 익어가는 거. 그럼 술되잖아요. 곡식들이 막 많이 담가놓으면 익으면 술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을 유자예요. 그래서 뜻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술이 됐어요. 얘가 너무 익어가지고 식초가 됐어요. 술 넣으면 식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숫자냐면은 술 잔질할 숫자가 되는 거예요. 건배! 잔 돌리기, 이렇게 폭탄주 돌리기, 뭐 이렇게 돌릴 때. 그래서 우리가 잔질할 때, 아유, 잔을 쨍 붙이면서 그게 수작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술 먹으면서 정신을 잃으니까 수작 뻔해. 이렇게 간 거예요. 아무튼 익을 유자에 수가 된 거예요. 수증 그러면은 술이 익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술은 술 잔질하듯이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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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수증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이들이 문학가족이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를 주고받았겠어요? 시. 그렇죠. 거의 A 제로까지 왔어요. 한점에 지금. 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고받아요? 집 안에서. 집 안 사람들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시를 가지고 묶은 책이 연주록이에요. 연주록. 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대하고 내가 주고받은 시가 열수가 있어. 그냥 그 시예요. 근데 그 열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백수가 되었어. 그거를 책으로 묶어. 그러면 시집이 되잖아요. 그 시집 이름이 연주. 구슬을 꿰었다. 록은 기록할 목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봐도 이 내용의 계략이 싹 집약되어 있는 거. 이게 헤드라인 뉴스예요. 이게. 집 안 사람들이 주고받은 시를 묶은 책 이름이 연주록.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이야기 다 하면은 진짜 오늘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되는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러운데요. 자세히 보면은 안 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김, 고성, 성달, 자, 백경, 안동인. 여기 꽝정 줄이 쳐져 있어요. 선원, 상공, 상용의 후, 관, 고성, 군수, 능시, 기, 배, 연안, 이씨, 부실, 울산, 이씨, 극, 자녀, 십, 유, 3인, 구, 능시, 유, 내가, 수중시, 일권, 여, 기, 부인, 부실, 참화자, 합, 기, 자녀, 소, 작, 명월, 연주록, 병, 이권. 그러면서 이 연주록, 내가 수중시, 일권 이 두 권의 책은 악동고금 미증유야.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악동고금 미증유. 그냥 오늘 강의는 끝난 거예요. 오늘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뭔 소리냐? 여기에 이제 압동, 고금, 미중, 유야. 이 우리나라 강 이름 중에 압자 들어가 있는 강 있죠? 압록강. 압록강. 네. 압록강 동쪽. 압록강 동쪽 그러면 결국은 조선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압록강이 중국과 경계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압록강 동쪽 그러면은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조선. 조선에서 고금 이거는 옛날과 지금 결국은 역사 고와 금 옛과 지금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말이에요. 미증요. 우리가 미증이라는 말 쓰잖아요. 미증요. 전대미문에 미 없었어요. 없었어. 괜찮아. 이것만 할게. 이거 하나만 쓸게요. 없었어. 그런 사실이. 그런데 그냥 이거 미유 그러면은 그냥 있지 않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있을유 아닐미 그러니까 있지 않어. 근데 이 정도예요. 미유 이렇게 하면 그냥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없었어. 그런 일 없었는데 그런 정도예요.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냐면은 일찍이 증자를 넣은 거예요. 야, 오늘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대학교 85년도에 돌아간 것 같아요. 일찍이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가 아니라 다 같이요? 어떻게 없다고요? 일찍이 없었어요. 일찍이 있지 않았어. 결국은 없었어. 앞으로도 없어요. 장담해요. 앞으로 어떻게 있죠? 어머니, 아버지 요즘 첩실 안 두시잖아요.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 안 두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김성달 이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김성달이 첩실을 두셨어요. 울산이시. 그러니까 첩실 두는 일도 드물지만 이 세 부모 밑에서 나온 13명의 자녀예요. 많이 났죠? 네. 아마 기본으로 낳는 섭섭하게 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저희 부모님도 정 없는데 9명 낳는데요. 네. 정 없었어요. 옛날 아버지 욕했는데도 9명 낳았어요. 미스테리였어요. 그게. 네. 아무튼 김성달 이용제에서 5남 4녀. 첫째 부인하고 5남 4녀를 두셨고 둘째 부인은 부안 진안 현감에 가셔서 첩실을 두셨는데 울산 이씨한테 1남 3녀.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3명. 다복하셔요. 아니 아버지가 첩실 두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데 첩실 둔 서자 서녀까지 해서 13명이 이 자녀들이 오로한데 다 시인이에요. 남 정실 적자녀는 알겠다마는 서자녀들도 시를 쓴다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조선사회에는 군신 관계가 엄격하듯이 정과 부, 실의 관계도 엄격했어요. 내가 사랑을 했다마는 그 권한을 정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가족 질서가 안 잡히니까요. 그래서 13명의 자녀 다 시를 쓰고 원래 부실 울산 이씨는 지금 시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문학가예요. 그럼 먹을 갈면서 첩실을 두셨을 때는 오두리에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4명을 낳고. 근데 먹을 갈고 남편이 나 시상 떠올랐어. 잠깐 씻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갈아주고 종이하고 문진 눌러주고 하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그 부실도 차별 없이 가르쳤어요. 멋진 남자예요.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서 숙식 제공, 나의 삼시세끼를 제공해주고 입성,
옷을 장만해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을 자주고 그런 거를 해결하는 여성으로 첩시를 정하지 너랑 나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 권한을 부여해줄게 공부해봐 이런 남자들 없어요. 그냥 그와는 그냥 생활을 함께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도 그 첩시를 울산이 씨한테 공부하라, 시를 배워라, 운자는 어떻다, 시는 이렇게 엮는 거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정말 인간적인 남자 김성달. 그래가지고 원래 시를 몰랐던 첩실까지도 그 둘째 부인까지도 시를 하게 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3명의 부부 13명의 자녀 총 16명이 전 가족이 시를 쓰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악동 고금 미중유. 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인 거죠. 압록강 동쪽 우리 조선 반도 미중유 일찍이 있지 않았던 전 가족 문학사를 읽은 곳이 어디라고요? 주소를 대주세요.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42번지. 와 A2 플러스 점 나왔어요. 342번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21세기 앞으로도 누가 시를 써요 지금. 주식을 하고 뭐 코인을 하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을 해야지 돈 안 되는 시를 쓴다고요? 그 에너지를 왜 돈 안 되는 시에다 써요? 인문학이 지금 고갈이에요. 밥 새끼 먹겠냐? 지금 서울대 인문학과 나온 애들은 다 휴학 내지는 졸업하고 다시 의전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다 와요. 제 주변 애들 보면. 인문학을 해서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갈되어 있어서 점점 더 멸종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지갑으로 살아요? 너의 가슴, 너의 눈빛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실종돼 버려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압록강 동쪽 역사 속에서 일찍이 있지 않았던 16명 전 가족 문학사를 일구어낸 곳이 바로 홍성군 갈산면우들이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342번지. 거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리 무슨 엄청 복원 잘하잖아요. 뭐 거창하게 복원할 거 없어요. 그 집은 비가 새요. 이 김성달 집안은 비가 새요. 그래서 김성달 아드님이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지은 글들이 있어요. 천군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혹독하게 많지 문학을 사랑하신 분이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천정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비 오면 튀어나오는 동물이 있어요. 곤충. 진네. 아니, 지렁이. 와, 이런 대답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 줘야 되는데 호주머니에서. 군뱅이 또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튀어나오는 그 파충류들이 있어요. 지네, 군뱅이 지네. 그라미. 그라미. 그라미는 뭐예요? 돈벌레. 아, 돈벌레가 그라미예요. 오, 처음 들었어요. 감사해요. 네. 또 뭐 있을까요? 지렁이. 지렁이. 쓰레기. 아, 지렁이도 저기 지붕에서 사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또 뭐 있을까요? 노래기. 아우, 노래기 그 참 많았어. 아우, 예, 부담스러운. 예, 참 반갑게도 정답은 안 나왔어요. 선물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되잖아. 개구리가 튀어나와. 개구리가. 우리 아버지는 똑똑하리만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비가 오는 날에는 지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양동이를 갖다가 바치는. 요즘 같으면은 아버지 집은 치워요. 이런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는 딱 문서를 주세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김성락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어도 이웃집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을에 내 주변에 그런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독하리만치 문학을 사랑했던 김성달. 그 김성달은 누구냐? 무시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문학을 좋아했으니까 뭐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나 뭐 시잘데기 없는 뭐 별볼 이런 김성달? 조선시대 때 최고의 충절지사의 손자예요. 무시 못해요. 그 남자 어떤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안 가. 그죠? 뒤로 가요. 옆에를 누르니까 가요. 자, 김성달의 그 뿌리를 찾아서 한번 과거 안 가. 저 뒤로는 잘 안 가요. 오해는 선생님 올려주세요. 처음으로. 네. 두 번째. 네. 가요. 자. 이 시는 조금 있다가 읽기로 하고 여기 살았던 너무너무 잘 나가던 집에 갑족 중에 갑족의 손자예요. 여기에 지금 청풍계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많이 봤던 겸재, 호가 겸재인 화가 누구죠? 겸재 정성. 예. 진경산수의 거벽 겸재 정선께서 그리신 청풍계. 오늘날 청계천 하잖아요. 이 바람풍자만 빼면 청계천이에요. 청풍계. 청계천의 발원지가 저 인왕산이에요. 청와대 옆 인왕산. 청와대 옆 인왕산에서 마치 오소산자를 하나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김성달의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인왕산 자락에 이 엄청난 서울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이 산들이잖아요. 하얀 산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 내려가는 이 집들의 주인공이 바로 김성달의 증조 할아버지 집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세밀한데 막 인왕산 물이 막 청계천에 심은지 물이 막 통통도 떨어져 내려가는데 이 엄청난 그 비싸고 비싼 이 바위 자락 이 일대가 다 김상용 아까 그 내가수중 연주로 그 기록에서 보았던 선원상공지 후 선원상공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했던 선원 김상용의 후예이다 후손이다. 누가요? 김성달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거창한 집에서 살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 홍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1636년 12월 달에 벌어진 병자호란이에요. 지금 베이징에는 명나라가 있어요. 근데 발톱이 다 빠진 늙은 이제 호랑이 곧 죽어요. 강성한 기운을 가진 심양의 공부를 둔 청나라가 지금 막 뭐라도 다 씹어먹을 그런 기세로 심양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조선은 여전히 우리가 의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분 실질보다는. 그러니까 이 명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니까 청나라가 공격해 왔죠. 12월 달에 왔는데 청나라는 그 삥덩제를 해요. 겨울에도 이 강가에 눈이 안 녹아요. 그래서 그냥 얼음 조각을 했는데도 안 오는 추위에 강한 민족이 12월 달에 쳐들어오니 조선은 뭐 파죽지세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7년간 끌어서 승리했지만은 병자호란은 만 2개월 전쟁이 안 되는데 인조가 참전도에서 참두고구려라고 하잖아요. 3번 큰절하고 큰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를 3번 조아리는 그런 치욕적인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그 병자호란 때 이 대단한 곳에 사셨던 성원 김상룡, 오두리에 사셨던 김성달의 증조할아버지가 종묘에 있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우리가 도망갈 때 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묘에 있고 별묘에 있는 4대 조상들 신주 모시고 함께 피난 가야지 우리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묘에 있던 신주를 모시고 김상룡은 강화도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이 있고 강화도로 피신한 크게 두 파로 갈렸는데 남한산성으로 간 사람들은 성에 갇혀서 얼음에 툭툭 터져나가고 기근에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은 당했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가신 분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시퍼런 그 이듬해 1월달 그 푸른 강화도 물에 여인들은 다 떨어져 죽었고 도망가다 우울에 빠지는 사람,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떨어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강화도 그 시퍼런 물 위에 수건이 가을 물에 낙엽이 떠서 흘러가는 것 같았대요. 그 수건 하나가 여인 하나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다 수건 썼잖아요. 저희 집 어머니도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수건 쓰고 부엌에 가셨거든요. 밭에 나갈 때도 이 수건을 두르셨고 그 수건 한 장이 여인 한 사람의 목숨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러니까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났는데 그 이듬해 1637년 그 이듬해 1월 22일 날 강화도 동서남북 북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쪽 문에서 지키다가 게임이 오버야. 이제는 가망 없어. 그러면 선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루하지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침을 뱉고 핥으라면 핥아야 되고 가랭이를 벌리고 지나가 하면 지나가야 되고 상투를 무릎 꿇고 앉혀서 끊으면 끊겨야지만이 목숨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선비들이. 그러니까 그런 굴욕과 치욕을 당하기 전에 미리 목숨을 끊는 걸로 배웠어요. 이분들은 남녀 불문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의 수건들이 그렇게 강화 푸른 바다에 떠다닌 것처럼 김상룡 선생은 강화 남문 화약고에 불을 땡겨서 순절산화했어요. 그러니까 뼈도 가루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양주 석실 근처에 가면은 시작박물관 근처에 가면은 그 묘가 있는데 그분의 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유품이 들어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니까 이분의 아드님 수국 김광현이라는 사람이 전쟁도 참혹했거니와 아버지의 뼈 조각 하나 추려낼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조선이.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살 뜻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하고 이 벼슬로 인연이 있었던 이곳을 서해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 뉴온 와가지고 삼면이 바다인 오두리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 마을로. 오두리가 잘 알다시피 AB지구 그리고 그 이전에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완전 논으로 변해 있지만은 이분들이 살았을 때는 삼면이 바다 위인 어촌 마을이었던 거죠. 저 멀리 관호로가 보이고 서해안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수국 김광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바닷가 마을로 들어오게 된 홍성 안동김 씨의 최초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입향하신
할아버지, 그래서 입향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성에 있는 안동김 씨의 최초 할아버지는 강화도에서 순절하신 성업 김상용의 아드님 수국 김광현, 그분이 최초로 홍성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홍성에 있는 안동김 씨를 오두리에 정착했다. 그래서 오두를 우리말로 하면 온머리, 자라 오자에 머리 두거든요. 그래서 온머리, 그래서 온머리 김씨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홍성에 정착하게 된 거는 병자호란이 있고, 그 병자호란은 저 대단한 곳에 사셨던 성원 김상용이 저 옆에가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 집이 바로 여기에요. 옆에, 바로 옆에. 그래서 이곳에 사셨던 분이 김상용이고, 그분의 손자인 김성달이 그래서 오두리에 살게 된 경우다. 그래서 최초로 오신 수국 김광현의 아들이 3명 있어요. 수빈, 수인, 수민. 그 3명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수민의 아들이 김성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도표로 그려보면은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요. 최초의 할아버지가 저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김상용. 네. 이 분이 계셨고, 홍성에 오신 최초의 할아버지가 김광현. 근데 너무들 대단하시다. 한 번 듣고 탁탁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수민, 두 번째 아들 수민이 있었고, 수민의 아들 김성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김성달 입장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갑 중의 갑, 갑 중의 갑이고, 저렇게 대단한 풍수가 넘쳐나는 그 청계천의 발원지인 임왕산자랑 모두를, 저 오소산자랑 모두를 내 땅으로 삼은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1월 22일 날 순절 산화하시면서 이 집안은 조선시대의 충절의 대표적인 집안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충 하면은 안동김 씨인데 뭐 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김상용, 이 아우 김상헌은 여기는 어디로 피신을 갔다고 그랬죠? 강화도. 이분은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남한산성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볼모로 심양에 끌려가서 옥고를, 볼모 생활을 몇 년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브라더스가 충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삼각산 한강아, 나 떠난다. 세월이 수상하니 언제 너희들을 볼까? 그런 시조를 쓴 사람이 바로 김상헌. 저분이 이제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가면서 지은 시죠. 자, 그래가지고 오두리가 이제 바닷가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호연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저 오남 사녀 중에서 저 4번째 딸, 저 4번째 딸이 9명 중에 형제로는 8번째예요. 이 사녀가 8번째인데, 저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김호연제라고 했어요. 이분이 오두리에서 태어나서 오두리에서 막 그 어촌의 그 시골 풍경에서 막 충만한 그 감성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비가 내려도 개의치 않고 시를 쓰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절 집안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충이 있는 거예요. 백야 김자진 장군이 김성달 둘째 아들 후손이에요. 백야 김자진 장군이. 그러니까 그 피가 막 병자호란 때부터 흘러내려온 피가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이 충이 넘쳐나지만 그 가슴 속에 시를 가진 남자였잖아요. 근데 충과 시가 함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 이 옥제는 누구냐? 또 조선 중기 문장 4대가인 월사 이정국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시인의 집에서 태어났고 김성달이 춤과 시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이 부부가 만났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부부 중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 중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잘 되거나 아내가 잘 되면 상대방이 질투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거를 질투하면서 그렇게 어거지 쓰는 그런 부부들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를 턱 주면 뭐 그래 너 잘난 거 알아 너나 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턱 시를 쓰면 그거를 고뇌하면서 그 시 운자에다가 댓글, 요즘 인터넷 댓글 달듯이 옛날 댓글은 운을 넣어요. 우리가 끝말잇기 하듯이 그 운에다가 막 댓글을 줘요. 심지어는 남편이 벼슬살이로 나가 있으면 이옥제는 먼저 시를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긴 말 할 거 없어요. 구절구절 보고 싶어 어째 뭐 너 잘 있니 뭐 혹시 뭐 땀방 받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거 없어요. 시를 탁 오두리의 사계절을 보내서 남편한테 보내요. 그러면 남편은 시를 또 응답하고. 이런 집안이에요.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들이 너무 충만한 가운데서 생활을 하니까 이따 그림도 나오겠지만요. 오두리를 보면요. 자라머리처럼 생겼어요. 그 자라머리 정상에 반구헌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342번지에서 그 오두리 머리까지 가려면은 천천히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가요. 10분, 15분도 안 걸리겠어요. 거기에 가면은 서해안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바둑을 둘 때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있잖아요. 그럼 벌칙으로 뭐 해야겠어요? 이마맞기? 시집기. 벌칙이 시집기예요. 그러면 시를 먼저 지은 사람이 있으면 댓글시를 짓고 애기들이 오르르르르르 엄마 아빠 주변에 앉아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저렇게 짓는 거구나. 아 시는 저렇게 구상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엮는 거구나. 아 저런 데는 저런 글자를 넣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가정 속에서 학습을 하면서 잘한 거예요. 심지어는 김성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겨울에도 아내한테 꽃을 바치는 나무. 어촌 마을에서 한겨울에 꽃가게 더 없는데 무슨 꽃을 바칠까? 그림 그려가지고 뭐 너무 멋지다. 요즘 그림 그려서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인터넷 제사 뭐 간 그림 그린 거예요. 한겨울에 오두리에서 아내에게 꽃을 바치는 남자. 무슨 꽃? 그림 그리는 말고 실물로 바치는 거예요. 꽃이. 매화꽃인가? 설중매. 아직 설중매가 없는 시절이에요. 매화도 진짜 멋지다. 근데 매화는 좀 뽑기는 아깝다. 네. 동백이 있잖아요. 눈꽃.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겨울이니까 눈꽃. 근데 그 눈꽃이 하루로 떠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없고 꽃이니까 어떡해. 어디 위에 쌓여있는 눈꽃? 소나무. 와 소나무도 근사하네요. 근데 가다가 떨어져 소나무는 또. 소나무 위에 눈. 네, 소나무 위에 있는 눈꽃도 근사하네요. 조금 입이 더 넓은 걸 선택해 주세요. 누구예요? 대나무. 네. 어머, 무슨 리에서 오신 이장님이세요? 무슨 리? 원천리? 결성? 거기 가보고 싶어요. 결성 농효조사하러 95년도에 많이 다녔어요. 대나무의 그 넓적한 그 지금 오두리를 가면은요, 신화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신우대라고도 하고 그러죠. 네, 네. 그 신우대 위에 살포시 쌓여있는 그 눈을 꺾어서 그 눈꽃, 기가 차지 않아요? 설죽, 눈 쌓인 대나무를 꺾어서 아내에게 바치면서 꽃은 100만 송이를 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가 있어요. 당신을 향한 세레네드를 읊어줘야 돼요. 감동이다 진짜. 백만송이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꺾어서 주고 시를 써서 그런 부분인데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를 한번 읊어보겠어요. 자, 여기 같이 이 시를 좀 낭송을 하시겠어요? 꿈에 돌아가다. 시작. 꿈속에 움직이거라 고향에 돌아가니 노을 안개명에 가득하고 물은 부질없이 물결치도다. 어쩌면 쓸쓸히 봄비 저물었는데 아득히 높은 집이 우리 집이로구나. 당초 돋아난 목두개는 푸른 잎이 띄었고 이리저리 떨어진 땅에 가득히 굵었어라. 주변을 바라보고 서로 나와 웃으며 맞으니 형제들 우리 집 가운데 완연하였다. 은근히 묻고 대답하는 형사와 같은데 서로 그리웠다는 말에 눈물절로 흐르며 그리움에 그 몇 번이나 애가 끊어지려 했던가. 아우의 얼굴 이미 쇠하고 형의 머리 휘었구나. 흐르는 물 위에 새벽구슬 움직임을 듣나니 꿈속에 그때 떨어지는 소리에 울라게 되었네. 돌아오면서 그 마음 찾을 곳이 없고 오직 서창에 주는 날 발길의 힘을 거두다. 저기가 오두리예요. 저 시의 대상이 된 곳이 오두리예요. 그러니까 김호연제께서 이따 막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연도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개미년, 의류년, 병술년 그랬잖아요. 개미년은 김호연제 몇 살? 23살. 의류년은 25, 병자 26살. 김호연제는 오두리에서 19살까지 사셨어요. 오두리에서 19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19살까지 친정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살았으면 약간 혼기가 좀 놓쳤지요. 예. 조선시대 때 가장 정령기는 몇 살일 것 같아요? 16. 네,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사랑 다툼한 게 이팔 청춘 16살이잖아요. 제가 이 송준길, 동춘당 송준길 집안의 그 혼인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심지어는 12, 13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다 묶어놔요. 그 집하고 이 집하고. 그런데 보통 15살, 16살, 17살이면 혼인을 보통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한두 살 높을 수도 있고 남자가 높을 수도 있고 동갑일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갑도 있지만 위아래로 한두 살, 많이 나면 3살 정도 차이 나요. 그렇게 엄청나게 막 나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연령대에서 혼인을 했는데 김호연제께서 19살에 혼인을 하게 된 거는 17살에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증손자하고 혼인을 걸어놨는데 시아버님 송병하가 혼인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만 2년 연기됐어요. 그래서 19살에 혼인을 하셨는데 혼인을 19살에 하고 23살, 25, 26살 이때도 계속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김호연제 얘기하면 굉장히 또 사연이 길어지지만은 남편은 18살일 때 그때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예요. 공부를 할 때예요. 단꿈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단꿈에 빠져 있으면 조선시대 때 18, 19에 혼인해놓고 지금 사랑 타령을 할 겨를이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야 돼요. 공부할 나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삼시세끼 먹는 이 집은 항상 시끄러워요. 뭔가 사연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님을 따라서 그리고 공부가 잘 되는 제2의 장소를 따라서 나가서 공부를 해요. 옛날도. 그러니까 도서관을 다니듯이. 그러니까 호연제 19에 혼인을 했는데 여기는 형제분들이 두 형제가 있는데 이남 일녀가 있어요. 호연제 시댁에. 시아주버님이 있는데 시아주버님은 자기 남편하고 연령차가 많고 지금 벼슬살이를 바깥에서 하고 계세요. 외직으로. 그리고 동춘당 종가에 양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댁에서는 지금 남편이 유일한 남자 하나고 신우님, 연상 신우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호연제께서 혼자 이 집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그 아들과 양자간 큰아들 벼슬살이를 잘 따라 나가세요. 거기 가면은 조선에는 이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드님이 현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물자가 그래도 좀 풍부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주 따라 나가요. 아들 벼슬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아주버님하고 남편하고는 세트 메뉴로 잘 돌아다녔어요. 바깥에. 당신 혼자서 그 어린 아기가 송씨 집안으로 툭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집 살림을 맡아야 되는데 그때 노비가 30명이에요. 야, 대단하다. 이 앞에 있는 농토 막 노비들이 다 하고 30명 다 하고 수월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그 30명의 입을 다 채워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과 이게 뭐지? 이런 상황 속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항상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이 그 고택에서 바라보면 오두리 방향이에요. 서해안 방향. 항상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저런 시를 지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꿈속의 혼이라 시작. 꿈속의 혼이라 고향에 돌아가니 노을 하늘에 강에 가득하고 물은 부질없이 물결 치도다. 어쩌면 쓸쓸히 봄비 저물었는데 아득히 흠집이 우리 집이로구나. 당초 도단한 못두개는 푸른 잎이 띄었고 이리저리 떨어진 꽃땅에 가득히 붉었어라. 주령을 반만 걷고 서로 나와 웃으며 맞으니 형제들 옛집 가운데 완연하였도다. 은근히 묻고 대답하는 평상시와 같은데 서로 그리워서는 말에 눈물들로 흐르며 그리움에 그 몇 번이나 애가 끊어지려 했던가. 아우의 얼굴이 새하고 형의 머리 휘었구나. 우연히 물 위의 새벽 조수 움직임을 듣나니 꿈속에 혼 자꾸게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깨었네. 돌아오매 서글픈 밤 찾을 곳이 없고 오직 서창에 지는 달 밝기에 비침을 보도다. 꿈속에 오두리를 가는 시예요. 꿈속에 오두리를 가서 와, 지금 이게 다 오두리 얘기잖아요. 지금 뭐 어촌, 높은 집 342번 집을 언제 가보자고요. 그 오두리 중에서 도톰한 언덕, 여기서 보면 저 언덕쯤 되겠어요. 또 땅에 또 잠깐 불 먹고 형제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보고 싶었어, 오빠 잘 있었어, 언니 막 그리움이 얼마나 애가 끊어지겠던가. 이게 그냥 시를 읽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문자를 읽으면 그냥 문자를 읽으면 그런 가보다예요. 근데 거기 가면 진입해 보세요. 김성달 이웃제 그렇게 활약하고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웃음꽃이 만발했던 그 오두리를 벗어나서 19살에 혼자 타 성씨에 뚝 떨어져서 남편 없는 그 집을 지켜나가면서 가슴에 사서 성경과 성현의 군자의 도를 배우고 갔던 그런 시근이 다 들어있던 군자 같은 여성이 그곳에 떨어져서
그 살림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혹독한 현실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쪽 바라보고 서해안을 바라보면서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낮에는 나 시인이야. 니들 가만히 있어. 나 치상 또 올랐어. 뭐 가를 거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요즘도 맞벌이 직장 생활을 여인들이 나 돈 벌어 왔으니까 안 되잖아요. 여성의 역할과 도리는 도리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부지런히 친정에 욕되지 않고 시댁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밤에 남들이 다 잠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분은 사랑방에서 나와가지고 대청마루에서 나와서 이 집도 가보면은 대나무와 솔이 막 쩔어 있는 계족산의 마지막 집이에요. 그 물가를 거닐고 그 새벽 이슬을 맞고 그 달을 보면서 또 올고든 하루를 그분은 지내는 거예요. 이슬이 자기 옷깃을 젖을 때까지.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아우 축축하네. 벌써 달이 서막으로 기우네. 이때까지. 그래서 남긴 시가 244수나 되게 된 거예요. 시 한 수가 우리 혹시 시 한 수 쓰신 분 계세요? 난 시 한 수 남겨있다. 2줄짜리 시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그 정서가 244수를 밤에 쓰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204수지 시든 많이 누수됐을 거라고 믿어요. 19살 혼인에 와서 42살까지 한 23년을 사시면서 저렇게 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저 문학작품을 안 남겨놨다면 우리가 오드리 342번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잠을 안 자고 그 문학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근거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거 보세요. 새벽 조수 움직임을 듣나니 돛대 부러지는 소리. 아이고, 아유, 깨보니까 나는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여인이네. 오두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오직 서창에 지는 날 밝게 비침을 보노라. 그 여인의 그 황망하고 그 그리움, 영원한 나의 고향 오두리 형제분들 막 그런 생각 속에서만 살았어요. 방법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조선 여성들에게 탈출구가 없어요. 그 켜켜이 쏟아져 있는 그 담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19에 42세까지 23년을 대전 송촌동에 사시면서 오두리 몇 번 오셨겠어요. 최근까지도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친정 출입을 그렇게 못해요. 요즘같이. 저런 류의 시를 참 많이 쓰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6시 30분 차를 타고 구석구석 경유하는 버스를 타고 청양에 도착했어요. 오늘 얘기예요. 청양 분청에 도착했는데 참 그때가 생각나요. 1995년도 지금 청양 분청 바로 그 버스터미널 바로 모퉁이 뒤에 신흥여관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저 보석 같은 압동고금 미주유라고 했던 그 두 권의 보석을 찾는 와중에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신흥여관이었어요. 청양 버스터미널 바로 뒤 그분이 오두리에 사셨던 김성원이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간척사업에 많이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홍성에서 오두리에서 보령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 청양 그 신흥여관 여인숙 같은 데에서 여관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이 호연제 집안의 송씨분들한테 이야기를 엄청난 세월을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그분을 소개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죠. 내가 처음 만나는 이제 홍성 안동김 씨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압동고금 미중유라고 써있고 당신네 선조들 집안에서 김성달 집안에서 두 권의 시집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식을 좀 알 수 있냐? 없어요. 전혀 우리 집은 뭐 문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 김호연제 시를 제가 딱 줬어요. 당신이 사셨다고 하는 그 오두리를 그리워했던 대전의 동춘당 송준길의 증손부가 됐던 송요화의 부인이 지은 시요. 그러면서 이거를 들이대고 한번 읽어보시오 했더니 우시던데요. 막 울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몰라요. 우리 할머니 중에 송시집으로 시집간 사람이 있다는 것만 족보에서 알지 전혀 몰라요 했던 분이 이 시를 읽으라 하니까 막 우렁우렁 하면서 읽더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피라는 거가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세월 속에서 이제 자료를 찾게 된 거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일관된 이야기는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42번지에 살았던 김성달 가족 16명이 전부 다 시인이고 다 시인인데 언니들이 지금 김호연제 해서 사녀 자매가 있는데 언니들 세 분 거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자료가 못 찾겠어요. 찾고 있는 중이고 시는 다 들어있지만 시집이 있을 것 같아요. 김호연제는 단독 시집이 있고 244수를 제가 번역을 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호연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관된 이야기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그림 구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도 하나는 더 읽고 넘어가면 좋아요. 김호연제가 쓴 시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워라 내 마음 캄캄한 분자의 마음 겉과 속 숨김없으니 밝은 날이 궁금을 비추도다. 맑고 맑은 깨끗하고 깨끗한 흰구름 같아라. 하얀 삶을 즐겨하지 않고 뜻은 구름과 물이 같이 있도다.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도리어 그러라 하네. 휴방 여인의 몸된 것 슬퍼하니 참선은 가히 알지 못하리라.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야? 다만 각각의 뜻을 지킬 뿐이지. 김호연제는 내가 누구 할아버지 손녀예요? 누구 할아버지? 김성달 밑에 김호연제니까. 예, 내가 누구 할아버지 손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이름이 김상용. 김호연제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김상용이야. 1637년 1월 22일 강화도에서 뼈조차 없이 순자를 산화하신 분이야. 나는 당당한 명문가의 우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같은 금수배들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나는 당당한 명문가의 우선 너희들 같은 금수배들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수예요. 이 여성은요, 이 244수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 자존감, 이 충천한 이 안동 뒷문에 대한 자존감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남편 하나 보고 갔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살림을 해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여성분들 세 분은 혼인을 하셨나요? 잘 살아보자. 어떤 마음으로 혹시나 그 시댁 결혼 생활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확 떠오르시나요? 막 이혼하고 싶어. 예를 들어 쉽게 이혼하고 싶다. 그럼 그걸 극복할 때 뭘로 참자. 뭘로 혹시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졌을 때 한 번도 그래 뭘로 이기나요? 내 마음의 중심이지. 마음의 중심. 혹시나 애들 보고 참자.
애들 보고 혹시 그런 일이 없으셨구나. 화목하시구나. 네, 저는 애 보고 참자도 물론 있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위기가 있었지만은 딱 하나만 짚으러 간다면은 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욕되게 하자고 싶지 않다. 그분들이 원하는 삶일까? 참자가 있잖아요. 참자라 그러셨잖아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이 내가 이 생활에 굴복하는 꺾이는 이 모습을 과연 원하실까? 이후가 더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살아가시면 110살 그분들이 원하는 삶은 아닐 거야. 그걸로 저는 버텼거든요. 근데 김호연제도 그거예요. 나는 당당한 명문가의 손 너희들 금속을 말하지 않겠지. 언니한테 보낸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니 나는 적들에게 홀비어 있어. 이런 얘기까지 300년 전 여성인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 자존감에는 그 충만했던 19살까지 그 충만했던 유년의 행복이 이 여성의 그 반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살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시를 쓰신 줄 아세요? 이제 곧 돌아가셔요. 절필시예요. 곧 돌아가시는데 병중에 이런 시를 써요. 나는 다만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성현을 배우리라. 군자의 도, 공맹의 도, 군자지향 그거를 끝까지 배우겠다. 요즘 사람하고는 결이 달라요. 조선시대 사람. 나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유산을 남기는 그러는 멋진 엄마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엄마도 아버지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나는 죽는 그 날까지 성현을 배우리라. 몸과 마음을 살펴서.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시를 쓴 게 바로 오두리에서 오남 사녀의 8번째 딸로는 4번째인 김호연제 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아까워 죽어요. 아까워 죽어. 나는 군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군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군자는 그냥 우리 탕탕한 거예요. 김호연제라는 호를 한번 보세요. 호연. 이 호연. 이 본인이 지으신 호거든요. 누가 쳐준다? 호연지기. 맹자의 호연지기에서 본인이 따르신 자고예요. 그 충만한 기운을 오두리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30분까지 마치고 지리 윤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 성운동이 아까 경제 그림에서 봤던 성운동이 다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엄청난 식으로 이렇게 그 바위 위에 맞춰졌는데 그래도 여기에 옛날 그 암각되어 있던 백색 성품 주자글씨는 그래도 깨트릴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남아있어요. 가보면 지금도. 이 옆으로 이만큼만 조금만 가면 정중에 그렇게 있어요. 그 뭐 엄청난 그 손가락에 다 지퍼라고 끄석을 새로 쓸어놓고 그 일부에다가 김상용 지퍼라고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서원 김상용, 여기 김상용 그 지퍼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 집이 지금 자하문로 33번, 22-8번이 여기가 김상용 지퍼 표지석이 이 아래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까 그 지퍼, 김상용 지퍼 있었던 그 자리고 여기가 아까 봤던 백색 석궁 각자가 있는 자리고 이 경제정선이 여기가 집이에요. 경복고등학교 자리. 경제정선이 여기 사시면서 이남산과 이 김상용 관련된 이 집안 사실 경제정선이 진경산수를 그리게 된 것은 김상용 여기 김상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김상헌의 여기 이
손자 중에 농암 김창엽, 이 브라더스들이 있거든요. 육창, 창엽, 창집, 창읍 등등. 이 사람들 여기 관련돼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경제가.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 경제의 집이에요. 여기가 집에서 여기 그 아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정주영 집. 여기가 성형 김상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여기 살았고 아우는 여기 살았고, 그러니까 이 인왕산 자락 밑에서 이분들이 주인으로서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원대가 오른쪽에 있겠네요. 오들이 뭐 오래전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라 머리 형국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온머리 자라 머리 부분이 되어 있고 342번지는 여기 자라 목 부분 여기에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구점이라고 하는 그런 정자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산 김복한 선생님도 1900년대에 여기 반구점에 오셔가지고 시를 쓴 게 있어요. 상천리에 있죠. 홍영선이라고 안동빈 씨들이 이제 제실처럼 집을 하나 지어놓고 제를 보시죠. 여기가 바로 수북 김광현 홍성으로 입항하신 이 수북의 묘소가, 선생님 여기 주소는 내내 상천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막 생겨. 네, 그죠? 그 고속도로가 무슨 고속도로라고 해요? 서해안 고속도로. 길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아까 그 홍양서원하고 이 묘소가 다 같은 산자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홍양서원은 고속도로 밑으로,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도로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어요. 여기 보면은 김공, 광현지 묘, 정부인, 성송실시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신도비가 고속도로가 이 위로 지금 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막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간에 한 20년 동안에. 그러면서 활동하는 화가가 여기가 이제 호연제 고택을 그대로 실사를 그렸어요. 여기가 이제 호연제께서 거주하던 안채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 이게 부엌이거든요. 부엌이고 이 다락이 있는데 안채로 올라간 다 다락이 있었잖아요. 이 다락에 김호연제 관련된 시집 유품들은 다 이제 소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반구원을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오두리.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오두리에 342번지에 그 소박한 개구리가 튀어날 것 같은 그런 고택을 복원을 하고 온머리 부분에 반구 정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올레 엄청나게 가지만 오도 올레를 만들어도 되고 식기를 만들어도 되고 꼬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다 인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항상 오두리를 그리워했다고 특강을 했는데, 이 화가가 여기가 이제 송춘동이에요. 개족산 왼발 걷기 하는 호연제 집 있는 데서부터 이 물길 따라서 이렇게 쭈루룩쭈룩 해가지고 반구원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이 화가. 그런 대전에서 컨텐츠 만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김호연제께서 잠 안 자면서 사유하시면서 하는 그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림이고요. 호연제 고택이에요. 현재 상황이고요. 여기가 안채, 여기가 호연제 아까 그림이 있었던 호연제 거주하셨던 곳이고, 이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면 바로 서해안 홍성 방향이에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나무 숲, 여기가 연못이 크게 있거든요. 이런 데 나오셔서 시를 쓰셨고, 여기가 아드님의 사랑채 오숙제, 남편의 사랑채 소대원. 그때 당시에 대단히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집들을 엄청나게 전대가 아니고, 이거는 후대에 차츰차츰 호연제 사후에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호연제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재청으로 이 집이 소유자가 넘어갔어요. 여기 사녀 송광주실이 바로 김호연제였어요.
네 번째 달. 그 제일 중요했다는 그 책이 바로 안동세고. 여기는 김성달 이옥재 부부의 시집이고 부연주록 여기가 바로 성원님 플러스 9 자녀들의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게 바로 압동고금 미중이라고 했던 모두의 그 책에서 말했던 그 보석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이런 형태로 존재를 했었고, 이거는 안동진 씨한테는 잊지 않는 책이고, 김호연제의 그 시대 송씨 가문에서 김호연제의 10대 후손께서 저 자료를 저에게 결국은 찾아주셨어요. 지금 현재 대전 시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보물로 지정해야 할 그런 시집이에요.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시집이죠. 그리고 이제 김호연제는 이렇게 다양한 호연제 유고, 호연제 시집, 호연제 집, 증조보시고, 이거는 또 김호연제의 증손부. 이야기 굉장히 막 꼬리에 물죠. 김호연제의 증손부.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김씨도 아니에요. 김호연제의 증손부예요. 시댁에 김호연제의 증손자 송계래하고 결혼한 송계래의 부인이 청송 심씨인데, 이 청송 심씨가 죽기 직전에 68세로 죽기 직전에 아들이 현감으로 있는 고령, 경상북도 고령현으로 따라가가지고 68세에 삼복 더위에 시증조모 김호연제의 한시를 244수를 한글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김호연제 사후 90년 뒤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몇 분 또 계신데, 요즘은 시댁 욕하는 며느님들이 없지만은 워낙 남편들이 잘해주시니까 가정의 중심이지만은 시댁의 역사를 가서 창출해내야 돼요. 우리는 가정 CEO예요. 나 혼자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하고 내 자식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역량을 거기에다만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하나도 힘들고 자식 하나도 힘들다.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나의 역량을 거기에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청송심 씨가 없었다면 김호연제 한씨는 141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김호연제 한씨는 141수만 한문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청송심 씨가 240여수의 한시를 한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이 저렇게 다양하잖아요. 시집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는 그냥 141수만 한시로 남아있는 책도 있고, 또 많이 있는 책도 있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호연제는 반토막 났어요, 시집이. 30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친필이에요. 호연자의 유고 해가지고 호연제 한시를 한글로 읽고 번역한 형태. 제가 공부한 선에서 한 사가요, 한 개인의 집에서 이렇게 시 증조모나 윗대 할머니들의 시집을 한글로 번역하는 유일한 집이에요. 유일해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역사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게 2007년도 사진인데 그때부터 난리 쳤어요. 대전에서 빨리 생각도 가자 해가지고, 이게 오늘이에요. 442번지 이거 딱 와가지고 막 근데 제가 조금 어렸죠. 오고 또 홍성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불러서 또 왔고, 여기가 이제 그 집터예요. 한 3만평 된다고 해요. 이 뒷등에도 있어요. 이 뒷등에. 다행인 게 1000여평 되는데 반틈은 타성씨한테 무덤 쓴 타성씨에 넘어갔고, 반틈은 김문 땅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김호연제께서 시를 썼던 계독산 그 밑으로 또 막 김호연제 식기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요. 묘소에 전국에서 왔었어요. 전국에서 와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콘텐츠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요 전국에서 온다니까요. 들썩들썩 할걸요. 관광사업이요. 무덤에서 신앙송 하면서 CJB에서 방송을 찍었는데 그때 상 받았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막 달빛에 막 모여가지고 연기 막 오만 거 다 했어요. 그리고 후연제 영정까지 그리는 영정 공안식을 했어요. 고택에서. 혹시 이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시죠? 네. 후연제 영정 그리기를 TJB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했어요. 고요제를 제가 지냈어요. 제가 이제 고요제 끝나고 호연제 고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안채 호연제 거주하시던. 그래서 막 마당에서 엄청난 콘서트들을 막 올리고 해마다 지금 호연제께서 이 연극배우가 친정 집안에다 편지 쓰는 거예요. 겸행이한테. 호연제 둘째 오빠 아들한테 겸행이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우리가 홍성문화원에서도 출장 연극했는데 문화원 그때 홍성 사람 3명인가 왔어요. 장사희 선생님이 그 광천 분이기 때문에 호연제 제가 이 여성문화 축제가 지금 한 13회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장 선생님도 모셔다가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호연제 시비가 여기 걸려있는데 요는 이제 김호연제 중심으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뭐 김성달 이옥제 얘기하자면은 막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고, 요는 홍성군 갈산면 오드리 몇 번째요? 342번. 영원히 기억합시다. 오드리 342번지. 네, 그리고 그 마을은 342번지 그 오드리 마을은 제가 볼 때 문학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런 가벼 거기서 그랬대 이렇게 넘어가기를 지금 20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20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벼 거기가 그랬대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너무 열함대요. 너무 죄송해요. 다 있는데, 다 주는데, 다 스토리를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꾸며내지 못하고 그걸 기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량 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저도 역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계속 홍성을 한 15년째 이상을 이렇게 오고 했지만은 여전히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걸로 끝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학으로는 1박 2일 지금 가족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혼인을 안 한다고 그러고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혼인한 사람들은 잘 사냐, 맨날 이혼한다고 그러고 치열해요. 첨예해요. 가족 갈등이. 모든 가족 관계의 치열한 그러한 것들을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오드리 342번지예요. 그 안에서 가족과 소통하고 편지로 소통하고 글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엉켜있던 내용들을 글로 하룻밤 자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하면서 치유의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오드리고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주변 환경이. 논이지만 바다였고 반구정도 있고, 그리고 묘소가 곳곳에 있고 백야 기념관이 옆에 있고 지산 김복한 선생이 후손으로 계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벨트가 형성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오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런 어떤 그 씨를 심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